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0시 신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지지자들은 밤사이 삼성 서울병원 주변에서 집회를 갖고 축포를 터뜨리는 등 석방을 반겼습니다. 박 씨는 당분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입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킬 수 없는 합의를 남북 간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대북 정책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확장을 노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당 일각에서는 표가 된다는 이유로 민주당 철학과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를 매머드에 비유하면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대표가 악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며 선대위 쇄신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만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가까이 내려가는 등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오늘 해넘이와 내일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의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단축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상 회복의 속도는 조절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 발표합니다. 야당 인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에서는 불법 사찰이라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여당에서는 합법적인 수사라며 반박하는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0시 신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병실에서 사면 절차가 진행됐고 병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사면 복권을 반겼습니다. 네, 사면증을 받은 병원에서 당분간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빈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지금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새벽 0시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입원해 있는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유태호 소장 등 관계자들이 병실을 찾아 사면 복권장을 직접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병실을 지키던 서너 명의 교정당국 직원들도 지금은 모두 병원 밖으로 철수했습니다. 박 씨가 공식적으로 석방되어 풀려나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서 병원 밖으로 나오거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는 시점에 맞춰서 별도의 메시지를 내거나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까? 네, 어젯밤 석방 시점에 맞춰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석방이 결정됐을 당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깊이 감사를 전한다는 등의 짧은 입장을 전했었습니다. 석방되기 몇 시간 전에 출간된 책을 통해서 대신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박 씨가 수감 기간 동안 지지자들과 옥중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묶은 겁니다. 박 씨는 책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요.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 혼란을 초래하고 탄핵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밤사이 병원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사면 복권을 크게 반겼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공화당 관계자와 박 씨 지지자들이 모여서 새벽 1시까지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석방 시점이 다가오자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했고요. 자정이 되자 폭죽을 터뜨리면서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을 접으시고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연단에 오른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한 만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 씨 지지자들의 집회는 어젯밤에 이곳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갔고 화환과 현수막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박 씨 사면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박 씨 사면이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지만 4년 9개월의 수감 생활만 하고 오늘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게 되는 예우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씨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 같은 예우도 회복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합니다.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JTBC 하혜비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당분간 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도 새해 2월까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 어디에서 생활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지난달 22일 지병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올해에만 세 번째 입원인데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앓던 허리와 어깨 질환 말고도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다른 건강 문제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의사 소견이 6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 이래 나왔잖아요. 예. 그래 따지면은 설날 지나서까지 계시지 않겠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 상태가 사면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원에 소견서 가지고 다시 봤더니 진단서입니다.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나와도 당장 머물 곳은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내곡동 사저는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 초 압류됐습니다.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가 38억여 원의 이 집을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획사가 임대할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우선 병원 치료에만 집중하고 외부인과 만남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기간은 만 5년으로 내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담당하는 기간이 5년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어 어제는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할 말은 하고 굴욕적이라는 비난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발언은 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며 대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또 지킬 수 없는 합의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죠? 합의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굴욕적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 후보는 인천에 있는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방문해 영해 침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최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거듭 주장한 데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그동안 반대해온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 민주당은 체감도 높은 공약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표가 된다는 이유로 민주당 철학과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메머드 선대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개썰매를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쇄신 요구 자체를 악의적인 공세로 못 박았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대위를 메머드에 비유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잡아야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메머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선대위 해체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이제 60대 빼고는 다 포위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를 대선에서 2차례 패배한 이회창 전 총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2002년 대선에서 졌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의 선대위 쇄신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없습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납니다. 이 대표가 여전히 선대위 복귀에 선을 긋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복귀 명분을 제공하는 모양새라 당내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아침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습니다. 이번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코로나19 전파 우려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볼 수는 없더라도 온라인 중계 등을 통해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해넘이와 해맞이가 가능할지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새밑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도 내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북부와 또 강원 영서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또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한반도 상공으로 영하 30도의 강한 한기를 품은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4.4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은 영하 8.6도 등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차츰 기온이 상승을 하지만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도 이 추위는 이어지겠고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호남과 울릉도를 중심으로 어제는 대설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고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현재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지역은 울릉도와 독도 지역인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울릉도에는 20cm가량의 눈이 내렸고 전라북도 내륙을 중심으로 3에서 6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서해에서 들어온 눈구름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빨라서 적설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10cm, 또 전라도와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많이 춥기는 한데 그래도 대기 상태는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해넘이와 해맞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관측하기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동해안 등 동쪽 하늘은 쾌청할 것으로 보이고 서쪽 하늘에선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해넘이는 오늘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겠고 서울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23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해 첫 해돋이는 독도에서 아침 7시 26분을 시작으로 서울은 7시 47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근처나 지자체에서 하는 인터넷 생중계 등으로 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새해 1월의 날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내일 새해 첫날에는 맑은 날씨 속에서 해돋이 관측이 가능하지만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엔 눈이 오고 또 호남과 제주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월 전체로 놓고 보면 1, 2주는 평년 수준의 그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시적으로 추워질 수가 있고요. 또 3, 4주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단 추우면 추위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의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방역 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한 번에 다 풀지 않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새해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마련하고 방역 패스도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부터 없앴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10명 이상으로 늘렸고 행사는 50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1단계부터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한 번에 푼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에 의료 대응 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섰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부터는 방역 전략의 판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일상회복 조치로는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두세 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힘들다고 본 겁니다. 단순히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위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더 중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위중증률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치명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마무리되는 거리두기는 2주 연장이 유력합니다. 또 JTBC 취재 결과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도 일상 회복은 속도 조절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로 방역 조치를 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시간 규제, 사적 모임과 행사 참여 인원의 규모 등을 한 번에 다 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등 반발이 심했던 방역 패스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 추이 등을 보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줄 계획입니다. 또 하루 확진자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까지 병상을 24,700개까지 확충하고 의료진 투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여야가 어제 곳곳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사찰, 대선 개입까지도 주장했는데요. 국회에 나온 김진우 공수처장은 검찰 등에서도 통신 조회를 했다면서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다 조회하는 거는 그건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정치 사찰이란 비판도 그 제안을 무시하고 단톡방 있는 사람 전부에 대해서 자료 조회를 한 거예요. 이게 사찰인 겁니다. 대선 개입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10월 13일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전화 뒷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여권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수처를 뭔가 만만하게 보는 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 더 흔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공개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조회는 이제 통화 내역이나 무슨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통신조회도 있고요. 이거는 그런 통신조회가 아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다만 광범위한 조회란 지적엔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범위를 최소한 또 줄여서.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이거는 전부 선거 개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공수처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당시에도 수백만 건의 통신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입니다. 정치 탄압,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검찰을 겨눴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이 수백만 건의 통신조회를 해놓고 사찰로 몰아가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282만 건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다면서? 이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시면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될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로만 따지면 검찰의 통신 조회 건수가 공수처보다 수천 배 많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야당만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공수처가 불법 사찰 의혹을 받게 된 상황에 유감을 나타내며 불법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독립기구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72%가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합당은 새해 1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당이 합쳐지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안에서 갈등을 빚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모두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선공 후사의 정신을 되새겨 당내 갈등을 치유하는 데 적극 매진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의 이름이나 사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보자의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주식 거래가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0.5%가량 내려간 2,97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6% 정도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인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 중반, 또 신용대출금리는 5%를 넘어서면서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표 금리들이 올랐고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투기 수요 등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왕역 근처를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30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시 아무런 시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에 달아난 남성은 1시간쯤 뒤 체포됐고 다친 승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밤 서울 금천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다른 차량까지 충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8%로 나왔는데 현직 천주교 신부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에 국내 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은 계속해서 무시해왔습니다.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곧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식의 앙부 일구가 보물로 지정이 됩니다. 모두 석점으로 새겨진 무늬와 장식이 뛰어난 조형미를 보이고 조선시대 애민 정신을 볼 수 있는 과학문화재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북 전주의 전통 한지 생산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요. 제조 공간과 체험 공간 그리고 한지 역사를 배우는 전시실이 마련이 됐습니다. 개관은 내년 4월입니다. 가수 송가인 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헌정곡을 발표를 합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지 30주년, 또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데요.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미디어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그간 논란이 컸었고요.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지만 3월로 한 달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발전소인 호남 화력발전소가 오늘 폐쇄가 됩니다. 1973년부터 48년 동안 여수 산단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발전소 부지에는 친환경 발전사업단지가 세워집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이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가 나서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택시가 우회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한 만큼 급발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 한 대가 벽을 부수고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택시는 한 바퀴 구르며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택시는 엔진 부위에 불이 붙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찌그러진 차량들 사이에서 힘겨운 구조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고가 난 어제 낮 12시 반부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짜 전쟁터 같았고 뭔가 도와주려고도 연기가 나니까 차가 터질까 싶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셨던 것 같아. 주차장 벽은 충격에 뻥 뚫렸습니다. 사고 직후 70대 택시기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차량 13대가 부서지면서 택시에 깔린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화편에 맞은 인근 보행자 2명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소리에 놀라 쇼핑 중이던 손님들과 동네 주민까지 거리로 몰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있었던 차들은 날벼락 맞은 거지 막. 내가 지나가다가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택시가 차량이나 인도에 바로 떨어졌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주차장에서 우회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급가속으로 튕겨 나온 점, 사고 운전자가 다름 아닌 택시 기사라는 사실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0시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씨의 석방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도 대선 전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이라는 국민의힘과 합법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 복권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서점에 배포되기 시작했죠. 네. 옥중 서신을 묶은 책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네네.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호소하면서 언론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어요. 네,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가 없다. 다만 이제 측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국정에 이제 헌신한 것이 무너진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서문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를 함께 시작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 너무 이제 힘겨웠지만 국민들의 위로로 이제 그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다. 이런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대목이 이 서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생활해 왔던 것들을 지금 이 탄핵이라는 과정까지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옥중에서 받았던 위로 편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체가 우회적으로라도 지금 일종의 사면 메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1월 출간 예정이었는데 12월 30일 딱 이제 사면이 자정이 되면 사면되는 날 출간 시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출간을 좀 서둘러서 앞당긴 감이 있고 이 책 자체가 사면에 대한 1차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병원 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석방을 반겼는데 진보단체 등은 또 사면에 반대하는, 사면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고요. 청와대, 박근혜 씨 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여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엇갈립니다. 지금 사실은 좀 이제 난감함이 있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화합, 특히 이제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요 대목이 이제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지지층이 오히려 촛불 시민을 표방하는 단체라든가 그러한 이제 지지 그룹에서 오히려 이제 사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강성 보수층에서 이번 사면을 굉장히 이제 반기고 있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된 형태로 지지와 반대층에서 교차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2달여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일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씨 지지층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당시의 수사는 이거는 본인의 위치가 검사였고 적법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정치적, 정서적,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빨리 사면이 됐어야 한다. 오히려 늦었다. 이런 메시지를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지금 TK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거센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 미안함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대구 경북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전국적인 지금 이제 선거 상황에 어떤 이제 또 영향을 줄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까지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우선 사면 메시지 나오지 않고 책이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6주간의 입원 기간 후에 또 퇴원의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설 명절 정도 보내고 결국 병원에서 나오면 거처를 정해서 어딘가로 돌아가는데 메시지가 나올 기회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한 메시지일 것이냐, 불리한 메시지일 것이냐. 그런데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사면과 이후에 이제 석방 과정을 보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지금 관측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면을 하고 문 대통령이 끌어안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야권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냐. 이런 향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야권의 분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후폭풍까지를 끌어안고 그냥 이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교감이나 공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면에 대한 책임도 문 대통령에 있는 것이다. 본인은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했어요. 또 사면이 된다면 사죄를 이제 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다만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특별히 실은 없으나 득이 될지는 야권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은 야당은 불법 사찰. 근데 또 이제 일부 의원들은 불법이라고 쓰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찰이다. 대선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개입했다 이것이고 어제 법사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만 김진두 공수처장의 입장은 자 검찰과 경찰은 다 했다. 왜 공수처가 한 것만 문제냐. 이런 또 항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고발 사주 등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과 어떤 적합성이 있는 것인지를 앞으로 더 따지게 될 것인데 이 여당도 좀 공궁함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105명 중에 80여 명이 이러한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됐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욱 처장이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까지도 이제 통신조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는 좀 광범위한 사찰로 이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 이 얘기는 여야에서 모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찰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통신조회 범위가 줄어들든가 엄격해지든가 하는 제도적인 개선 절차는 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출범했던 공수처가 네. 뭐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박수근 화백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 그림에서도 희망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남옥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소설가 박완서는 이 그림을 김장철의 여인들 모습으로 봤습니다. 미군 부대 초상화 매장에서 함께 일한 박수근의 이야기로 첫 소설을 썼습니다. 전쟁 후 서울 창신동에 자리 잡은 박수근은 독학으로 배운 그림을 팔아 쌀을 사고 아이들 학비를 냈습니다. 늘어선 판잣집, 포대기에 동생 업은 소녀, 가장 가난했던 시절 착하고 약한 사람들이 거칠거칠한 화폭에 정답게 담겼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박수근. 생전엔 돌아보는 이 없던 그림들은 뒤늦게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려나갔습니다. 45억 원을 기록한 빨래터를 비롯해 국공립미술관 예산으로는 전시하기도 버거운 작품이 됐는데 174점, 박수근 회고전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전시엔 이건희 컬렉션으로 알려진 그림들과 함께 일찌감치 해외로 팔려나가 볼 수 없던 작품들도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박수근 예술의 엑기스만 엄선해서 일생에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전시라고 자부합니다. 꺾인 나무의 독특한 구도, 원색의 꽃그림은 박수근의 새로운 면모마저 보여주는데 코로나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개막 7주 만에 4만 4천 명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도 박수근의 앙상한 나무는 의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되었던 시간이 길었고 개개인이 겪었던 그 힘든 시간도 길었는데 이것이 지나간 뒤에 대한 희망을 잊지 않고 봄을 기다렸으면 하는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새밑 한파가 기승입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내려가서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0도, 광주 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모레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아침 JTBC 뉴스 아침엔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휴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